커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안에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있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기타 등의 커널 기술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개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 오픈소스 개발 방식인데요. 이 질문하고 같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기시랑 함께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눅스 커널 개발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참여 방법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된 코스랩 송태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코스랩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부 산하의 작은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 있어요. 리눅스 커널이라든지 뭐 아파치 프로젝트 아니면 뭐 웹피시라든지 크로미움, 뭐 기타 등의 프로젝트에 이제 메인테이너, 뭐 커미터, 컨트리뷰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밖에도 본인 프로젝트를 이제 글로벌화 시키려고 열심히 하시면서 발전시키는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 안에서 퍼프라는 성능 측정 도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강의를 좀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이제 끊긴 부분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리눅스 커널이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갑자기 또 무슨 긴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깃과 함께 어떻게 개발을 하고 깃과 함께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게 결국엔 개발 방식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혹시 깃을 사용 안 해보신 분도 있나요? 아니면 아예 들어보지 못하거나 다 사용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히스토리 관리,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뭐 애드 커밋 푸시하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다가 넣어두고 백업 용도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다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콜라보레이션 툴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툴로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고 그걸 따라서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뭐 NH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데는 이전부터 꽤 됐죠 벌써. 그리고 플리캐스트 방식을 도입해서 개발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깃이 단순히 역사 관리를 하고 백업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커밋이라든지 그런 단위로 이제 협업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툴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그게 또 이 기반이 결국에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나 커널이 개발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업을 어떻게 하냐 기수로 협업을 하는 게 결국에 커밋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치랑 커밋이랑 똑같아요. 변화분을 뜻하는 건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캡처를 하나 떠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커밋이에요. 그럼 커밋이 뭐냐? 소스 코드의 수정분. 자, 그러면은 뭐 수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몇 번째 라인을 지웠어요. 그리고 어떤 라인을 추가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인 부분이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부분이 지워진 거고 초록색 부분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커밋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소스가 뭐 어떤 게 지워지거나 추가되거나 변경을 했으면은 그 변경에 대한 이유랑 포함해서 같이 쓰는 거죠. 그게 커밋이. 그거를 깃에 포맷 패치라고 있는데 이제 그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패치 파일로 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뭐 git show라든지 git log -p 같은 거 했을 때 나온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변화분과 그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커밋 로그 메시지를 다 적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커밋이고 그거를 이제 파일로 빼낼 수가 있어요. 패치 파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깃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내용이 똑같죠.
이제 커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GitHub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히스토리 관리 도구가 아니라 이제 콜라보레이션 툴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커밋 단위, 패치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가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당연히 이제 메일링 리스트 안에서 같이 엮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LKM을 가도 똑같은 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Git이나 이제 GitHub 같은 경우도 조금씩 강의하고 있는데 항상 질문 드리는 내용이에요. 헬로월드를 찍는데 Git이 필요한가예요. 그러니까 헬로월드를 찍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 딴다 이거죠. 샘플 프로그램 같은 거 찍다는 건데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간에 자바가 됐든 간에 뭐 C가 됐든 간에 C++이 됐든 간에 헬로월드 찍는데 Git이 필요한가요? Git 없으면 헬로월드 못 찍나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못 찍어요. 못 찍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헬로월드 한 줄도 Git이 없으면 못 써요. 못 찍습니다. 그게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고 그게 커널이 개발되는 방식. 기수하기 때문에 항상 뭐 말이 Git이지 결국에는 그 소스코드의 변화분에 대해서 그거 커밋에 대한 개념은 SV를 이전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커밋, 패치 단위로 항상 소스를 수정하고 그거로 이제 소스가 수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릴리즈로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헬로월드 찍는 당연히 뭐 10%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돌리면 되겠죠. 되겠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개발을 한다는 걸 꼭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말로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을 생각해보면 사실 메인라인에다가 그냥 수정을 하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수정을 해요. 예전에 어떤 것도 목격을 했었냐면 무슨 KT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저는 이제 브로디지털 단위에서 예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물론 엄청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서버 컴퓨터 아예 접속을 해서 메모장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이제 그걸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소스 코드가 메모장에 켜져 있대요. 그럼 거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원시적인 거죠. 진짜 엄청 원시적이죠. 누가 뭘 수정했는지 몰라요. 수정 타임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원시적으로 메인라인에다 바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항상 커밋 단위로 수정을 하고요. 또 커밋 단위로 제시를 해서 아무리 메인테이너라든지 뭐 물론 메인테이너가 아주 조그만 패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푸시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이제 커밋 단위로 리스트업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 리뷰도 받고 해가지고 그 정제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소스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길 때도 추적도 용이하고 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Git이 원체의 툴이 아니라 리즈의 툴이다 이거죠. 단순히 백업 용도가 아니라 개발할 때 필수 툴인 거죠. Git이 없으면 개발 못하는 뭐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개발 못하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만큼 거의 필수 툴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밋하고 패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커널에서 개발을 할 때 물론 이제 GitHub에서는 플리캐스트라는 걸 통해서 웹사이트 내에서 이제 리뷰를 받지만 커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하죠. 그냥 이제 패치로 해서 메일로 보낼 뿐이고 메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를 보냈을 때 너 일 아니에서는 뭘 이렇게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메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메일로 다 해요. 진짜 메일로 다 해요. 메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메일로 온 걸 그러면은 어떻게 넣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it을 이제 다 써보셨잖아요. 그러면은 Git이 결국에는 로컬 안에서 이제 자기 Git 히스토리에다 일단 넣어야 돼요. 메인테이너 입장에서 자기의 그 Git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다가 남의 커밋이 날라오면 그걸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명령이 또 있어요. Git AM이라고 해서 메일박스에 있는 그 Git 커밋 한 단위를
그걸 이제 커밋으로 아예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커밋을 만들 당시에 그 어서 네임, 그 저자 네임, 그리고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살려져 있는 상태로 쑥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당연히 플리캐스트라든지 그런 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메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히스토리 여러 개 남고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더 확 와닿게 뭔가 리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시 니즈인 게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인스커널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근데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면은 그 대부분 약간 뭐 많이는 아닌데 뭐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깃허브에 모든 오픈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유명한 오픈소스들이 이제 그 원래 따로 운영을 하다가 깃허브로 이제 아예 이전을 해서 한 경우도 많긴 많았지만 엄연히 이제 다르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깃허브로 기반으로 운영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깃허브이 아닌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물론 깃허브에 미러링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미러링 되어 있는 거지 그걸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캐스트 안 받는 거죠. 근데 토라이즈의 리눅스 프로젝트 가면 막 지금은 아마 거의 막 100몇 개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안 받거든요. 플리캐스트. 그래서 안 받으니까 이제 그걸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만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게 있다.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죠. 텐서플로우라는 어떤 깃허브 안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커밋 개수도 보이고 뭐 이슈도 날릴 수 있고 뭐 플리캐스도 날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깃허브 위에서의 오픈소스죠. 근데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kernel.org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깃허브 안에 토라이즈 리눅스 커널 그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 미러링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기준 리포지토리는 git.kernel.org 아래에 있는 리포지토리들이고요. 여기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나눠져 있는데 리눅스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리포지토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도대체 메인라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뭐 거의 다 메인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바이즈의 리눅스 프로젝트가 제일 그 메인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들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이긴 하지만 하나의 뭐 브랜치처럼 뭐 하나의 커널이라고 봤을 때 그 커널에서 그 원래는 브랜치 개념이라는 게 자기 로컬 안에서 기 시스템에서 자기가 이제 기를 쓰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브랜치를 따서 로컬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전형적으로 리모트의 브랜치 느낌으로 이렇게 커널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 합쳐지는 거죠. 다 머지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토라이즈의 리눅스 커널로 합쳐지지만 이렇게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쭉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리모트 리포지토리 들어가도 사실 커널로서 컴파일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널인 거죠. 들어가 보면 참 좋은데 여기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색해 볼 수 있죠. 보이시죠? 여기 토바이즈 리눅스 여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메인라인이냐 이게 물론 당연히 기준이 되는 메인라인이지만 나머지 것들도 결국엔 다 머지가 돼요. 그래서 뭐 팁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 다리가 되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그 커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태준 씨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허태준 씨가 그 운영하고 있는 메인테인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C그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이 있는데 그것들도 결국엔 하나 리눅스 커널인데 나중에 다 이렇게 머지가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깃허브라고 볼 수 있어. 아주 가볍게 기세 리모트 리포스 역할만 할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리캐스트라든지 뭐 위키 이슈 막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잖아요. 특히 플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깃허브의 기능이지 기세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내에서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고 그게 깃허브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지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메일로 쏘는 거겠죠. 플리캐스트 대신에 패치 메일로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메일을 다시 커밋으로 넣고 이런 작업을 하겠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적인 기능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 기점 커널 YG가 되게 좀 가볍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퍼플을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퍼플을 예시로. 퍼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팁.git 여기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리포지토리고요. 브랜치는 이제 퍼프 슬래시 코어라고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그거예요. 그 브랜치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기준이 되는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두지만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을 그냥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죠. 메일링 리스트도 커널 관련된 메일링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LKML 메일링 리스트가 요건데 여기로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나와요. 그걸로 이제 뭐 구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러면 굉장히 메일이 많이 날라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죠. 지금은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생자 이걸로만 뭔가 디스커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메인테이너든지 커미터라든지 좀 연관된 사람들을 다 CC를 걸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식으로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약간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커널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용만 하고 사실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운영체제? 내가 가서 건드릴 게 있나?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 이미 너무 견고하게 개발되는데 거기에 뭐 수정될 틈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액티브합니다. 엄청나게 액티브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보다 좀 순위권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보면 처음에는 되게 뭐 내가 들어가서 할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너무 변화가 심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는 천천히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서브 프로젝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제한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디바이스 드라이브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디바이스를 계속 케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커널만큼 배포가 또 많이 된 또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버 시장도 많이 작업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객이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거는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알라맵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하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알라맵이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유저가 많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폰도 여러 가지 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알람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하느라고 개발할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알람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커널은 당연히 액티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증명으로 저는 이제 그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때 그 LKM을 다이렉트로 제 메일로 받으면 당연히 제 메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날라니까. 그래서 다른 메일로 해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냐면 이제 볼 때는 보긴 봐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메인테이너면은 저한테 항상 CC를 걸겠지만 저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한테 CC를 안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죠. 퍼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필터링해서 다른 폴더로 옮기게끔 해가지고 그것만 좀 많이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8만 개 정도 있는데
이건 전체 메일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 작년부터 원래는 했는데 너무 용량이 꽉 차가지고 다 지우고 올해 1월에 다시 했는데도 8만 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진짜.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일 통해서 리뷰하고 디스커션하면서 개발을 하죠. 그럼 퍼플을 기준으로 약간 더 뭐라 그러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티벳TV 그 린스 커널의 안에 있는 퍼프의 그 공식 리모트 리포지토리인데요. 그걸 클론을 받을 수가 있죠. 받게 되면은 그냥 린스 커널인데 툴스 밑에 퍼프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만 주로 다루는 거죠. 물론 거기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주로 다뤄지는 거고 그냥 전체 소스는 다 커널 소스가 그대로 다운받는 거죠. 그래서 엄청 용량이 많겠죠. 그래서 커널을 받고 나면 그게 이제 리눅스라는 폴더면은 그 바로 위에 그 파일 중에 메인테이너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퍼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브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쭉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퍼프를 보면 퍼프의 메인테이너가 이제 3명 정도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르난도라는 사람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분들은 거의 원년 멤버이신데 그 약간 스케줄링이라든지 메모리 관련된 거라든지 굉장히 코어한 레벨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르난도는 여기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어쨌든 메인테너가 이제 3분이죠. 당연히 제가 여기에 메인테너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엄청난 분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메인테이너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텔 관련돼서 약간 그 아무래도 레벨이 로우 레벨이다 보니까 그 X86 관련돼서 좀 디펜던시한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한해서만 리뷰하신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나봐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원래 이 R이 리뷰어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리뷰를 해준다고? 원래 보통 리뷰를 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리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하지? 봤더니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인텔 관련된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뭐 X86 관련된 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좀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멜리스도 못 쓰는지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TBT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캐는 게 아니라 이 메인테이너 파일을 보면 어디가 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퍼프 코어 이게 이제 브랜치명이죠.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루고 있는 파일들이 어떤 건지 나오죠. 그럼 퍼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뭐 스케줄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있고 기타 등등 프로젝트들이 막 있는데 그것들도 다 이렇게 정보가 적혀 있어요. 물론 이거랑 똑같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퍼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시를 하기 때문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밋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기존 이제 거기서 사용해 보신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수정했어요. 뭔가를 수정했으면 add 커밋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커밋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변화문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만들어낸 이후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거를 포맷 패치를 이렇게 딱 떼낼 수가 있어요. 패치 파일로. 근데 그 패치 파일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라든지 긴 로그 마이너스 P 같은 거 했을 때 쭉 나오는 그 상세 내용 그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어디에? 패치 파일에. 그럼 그 패치 파일을 요걸로 한번 검사를 해요. 뭘 검사를 하는 거냐면 코드 스타일이라든지 코드 컨벤션 같은 거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또 코드 컨벤션, 코드 스타일?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if문이 있어요. 그러면 if문의 중괄호를 이제 오른쪽에 할 거냐 아래에다 할 거냐 아니면은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else죠. else를 if가 끝나는 중괄호 끝나는 부분에 아래에다가 적을 건지 끝나는 거에 오른쪽에다 적을 건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를 뭐 따지나 뭐 수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커널에다가 개발을 참여하는 1커밋이라도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이따가 나오는데 16,0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액티브한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이죠.
근데 너 이거 왜 수정했어? 그냥 중간으로 알아내린 건데. 그런 순간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드 컨벤션이라는 스타일은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개발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다. C면은 커널의 어떤 코드 컨벤션을 따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바다. 자바면은 뭐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코드 컨벤션이나 코드 스타일을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팀을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거를 그 오픈소스 개발 방식대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드 스타일 정도는 이렇게 맞춰서 약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널 프로젝트 가보면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도큐멘트에 그 프로세스 요번에 바뀐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뭘로 있었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로 다 옮겼더라고요. 프로세스 폴더 안에 여기 안에 막 다 있어요. 맨 처음 뭐 패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뭔가 그 도큐멘테이션 문서죠. 그리고 코드 스타일은 어떤 거고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간단하게 펄 스크립트로 뒤에다가 인자만 주면은 패치 파일을 다 검사해가지고 너 이거 소스 코드 스타일 틀렸어. 여기 뭐 빈칸 있어. 빈칸 없애. 이런 식으로 막 다 알려줘요. 처음에는 저도 패치 파일 만들었을 때 오류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계속 막 했었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좀 되고 또 에디터도 린스 커널 C 스타일을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에러 없이 잘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일을 보낼 때 그냥 메일 클라이언트 써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널이라든지 로우레벨 하시는 분들은 터미널로 많이 다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메일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인자를 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샌드 메일을 통해서 뒤에다가 이제 패치 여기는 지금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패치 파일 명을 주면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일 클라이언트 열어서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누구누구에게 보내고 뭐 to랑 cc 막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가볍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는 그냥 그 리눅스 대시 커널, 그러니까 커널 메인 미스테이크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내가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랑 뭐좀 연관된 사람들을 같이 보내는 게 이제 관례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리뷰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제 메인테이너가 아니죠. 메인테이너가 아닌데 여기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안 그러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git 블레임 혹시 아시나요? git 블레임 하면은 그 소스 파일이 이렇게 쭉 있으면 뭐 15라인이 있다. 그럼 15라인이 누가 언제 어떤 커밋으로 수정을 했는지가 최신 커밋으로 이렇게 쭉쭉 보여요. 그래서 이 라인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고 그 커밋이 어떤 건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그러면은 그 라인을 수정했을 때 그걸 이전에 수정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라인이. 그러면 그 라인의 사람을 또 CC에 걸거나 이런 게 보통 그렇죠. 왜냐면 내가 수정할 때 너가 이렇게 수정했던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바꿨어라는 걸 좀 알려는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제가 40분까지죠. 원래 40분까지인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50분까지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냈을 때, 오케이, 그럼 메일 보냈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빌드 아이디라는 어떤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디렉토리 경로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세팅하는 그 코드를 좀 정리한 거예요. 좀 클린업한 거죠. 정리하는 코드라고 패치를 보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답변을 준 거죠. 뭘로? 메일로 답변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너가 보낸 거 약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커밋이 원래 하나였고 패치가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3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을 했죠.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주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리뷰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3개로 나누라고 알았어, 다시 보낼게.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세 개로 나눴죠.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메일은 하나만 이제 복사를 한 거지만 이제 그 세 개가 있겠죠. 1-3이면은 2-3, 3-3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이 총 3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오케이 괜찮다 했을 때 보통 에크드바이라는 걸로 답변을 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된 거죠. 그럼 기타로 따지면은 이제 메인테이너라든지 컴퓨터가 이제 승인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머지는 또 나중에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승인 절차가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인테이너가 나중에 이제 본인의 메일을 이렇게 뭐 스크립트 같은 걸로 이렇게 뭘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 커밋을 이렇게 뭐 메인라인에 적용을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커밋 메시지에다가 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하진 않겠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것도 커밋 메시지 다 포함됩니다. 누가 이제 그 승인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커널이 이제 깃허브에서 관리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깃허브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커밋이 많죠. 지금 뭐 60만 넘어가는데 이제 커밋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보면은 이렇게 뭐그 실제 커널에 적용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커밋입니다. 그냥 뭐 중복되는 코드를 지운 거예요. 필요 없는 함수를 지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갑자기 커밋 메시지가 영어라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커밋 메시지하고 타이틀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커밋 메시지 같은 경우 물론 한글로 써도 되죠. 근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실 아까 전에 발명 보여드렸던 요 한 줄은요. 이건 사실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니까 보통은 물론 한 줄로 설명이 끝이다 이러면은 그거 한 줄만 써도 적어도 되지만 이제 그 커밋 메시지를 좀 정성스럽게 안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막 업데이트 뭐 파일명 이렇게 하면은 수정을 한 거예요. 그 파일 뭐 a.txt를 수정했어요. 업데이트 a.txt 뭘 수정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업데이트 텍스트라고 해봤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로그 메시지를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참 중요해. 근데 모든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들이 다 이러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커널을 보통 이제 그 좀 뭐라 그러지 참고해야 되는 굉장히 훌륭한 커널 메시지를 토대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예시를 많이 주는데 제가 한 거라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다 따라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커널 메시지 대충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러면서 대충 쓰지 않는구나. 그냥 업데이트, 애드, 뭐 인프로브 이러면서 대충 한 줄 정도만 적는 게 아니라 물론 한 줄로 설명이 진짜 충분하면 그 이후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때는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드 바이라든지 에피드바이 이런 것도 다 커밋 메시지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 커밋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서 정보랑 커미터 정보가 다 나오고 이름이랑 네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거기 박히는데 뭐하러 커밋 메시지 안에다가 사인드 바이를 이런 거 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소스에다가 작업을 할 때 라이센스를 다 인지하고 했다라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인 오브 바이를 집어넣는 거를 필수로 둡니다. 커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누가 승인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커널 메시지에다가 적죠. 당연히 LKML도 다 메일로 해놨죠.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빠지고 뭐가 추가됐고 뭐 이런 내용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커밋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더욱더 궁금하죠. 커밋 단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제가 물론 해커톤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해커톤 2박 3일 해커톤 강촌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 봤었는데 커밋 그때도 이제 깃허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를 들여다봤었어요. 근데 한 팀은 이제 한 팀이 밤을 새는지 어떤 남자가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러지 하면서 깃허브 프로젝트를 가봤더니 한 커밋인데 몇만 라인이 수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곤할 만하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몇만 라인으로 수정해서 커밋 하나를 넣는 건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기술 쓰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변화분마다를 다 이게 명시화하고 또 그걸 가지고 리뷰를 받고 디스커션 하면서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만 라인을 한 번에 뚝 때려버리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무슨 그거는 그냥 빼놓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처음이라든지 또 약간 큰 범위가 될 수는 있어요. 첫 커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보통은 작게 나누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비유를 해보면은 하나 함수 짤 때 하나 작업으로 하시죠. 막 메인 함수에서 다 넣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몇백 줄 막 다 넣고 이러지 않잖아요. 함수를 빼는데 그럼 함수를 작성할 때 가장 훌륭한 그 방법이 함수 네임도 딱 그 작업에 대해서 딱 대표하는 네임으로 딱 네이밍하고 또 그 작업을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코드에 대해서 리더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커밋도 그 커밋 하나가 하나의 이유로 하나의 목적으로 딱 깔끔하게 구성이 돼야지 명쾌하게 이해도 되고 또 리뷰할 때도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추적할 때도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추적할 때도 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그런 배경들 같은 것도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추적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두리뭉실하게 때려버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커버레터라는 거를 하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거 포맷 패치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7개 커밋을 한 세트로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 패치는 당연히 7개의 커밋이 패치 파일로 쭉 나오겠죠. 근데 커버레터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0이라는 어떤 메인도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커밋이나 패치하고는 전혀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표지로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7개의 커밋이 대충 하나의 목적으로 뭉쳐지는 거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기능을 뭐 추가하는데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커밋 하나에다 다 때려놓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해 가능한 범위로 나누는데 그리고 그 한 세트가 하나의 어떤 흐름이 되는 거죠. 깃허브에서는 그걸 브랜치 단위로 해서 플리캐스를 쭉 날리죠. 그럼 플리캐스 하나 날렸는데 그 브랜치 안에 7개의 커밋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패치메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7개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커버레터도 같이 주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7개 커밋이 대충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패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플리캐스로 따지면 플리캐스를 보내고 나서 한 큐에 쏙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것도 리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너 다시 해. 그러면 다시 넣고 다시 하고 플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브랜치에다가 포스트로 다시 밀어넣으면 그대로 들어가지만 이제 메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메일 제목 같은 경우는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버전명을 쓰고 커버레터에다가 버전 2 때는 뭐 했고 버전 3 때는 뭐 했고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밋의 세트를 이렇게 관리하기도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원래 뒤에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쇼트로그예요. 쇼트로그 명령. 뭐냐면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 각 개인이 몇 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노머지. 그러니까 머지 커밋을 빼요. 머지 커밋을 넣으면 리스트 발수가 1이거든요. 머지 커밋을 빼고 해요. 그러면 개인이 커밋을 한 거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 통계를 해가지고 등수를 내는 거예요. 이건 라인 넘버에서 등수를 내는 거고 상위 100명만 한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여기다 좀 덧붙여놨는데 보면은 이제 1등이 있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6등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허트슨 씨라고 지금은 페이스북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거의 뭐 사실 비교 대상을 하면 안 돼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뭐 저 사람도 몇 년 뒤에는 저 정도 급이 될 수도 있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거의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고 회사를 옮겨 다니신 것도 다 거의 스카우트밖에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뭐 수세, 뭐 레드, 뭐 구글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구글에서 왜 나오셨지? 시간도 나 없이 하세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하는 일이 좀 재미가 없어서 나왔다 그래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뛰어나신 분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수를 있으시죠. 빈스토가즈가 몇 등이지? 46등이. 그리고 이제 함께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보는데 상위로 그 퍼센테이지 따지면 커널에서 상위 1%에 속하시는 분이죠. LG에 소속해 계시고 같은 프로젝트에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나머지 보면은 16,000명이죠. 그래서 1커밋 이상 한 사람이 16,000명도 되고 액티브한 사람은 또 따로 나눠봤는데 2015년도에 그 기준은 누적 커밋인데 이제 2015년도에 커밋이 있는 사람들로 했을 때 이제 액티브한 개발자를 해보니까 한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등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등 정도입니다. 그래서 뉴스 커널에서 1등 하려면은 이 정도 기준은 상상했던 거하고 동의를 했어요. 저는 어두운 배경에 좀 뭔가 터미널에 초록색 글씨에 하면서 지하에서 막 개발하는 이런 생각인데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근데 이분 커밋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리팩토링 같은 게 많잖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리팩토리라는 그런 커밋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커밋 수로는 6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또 이렇게 메인테이닝 하고 있는 주요 서브 프로젝트들이 5개나 되시잖아요. 그래서 커밋 수로만 뭐 그걸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이신 분이 맞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